외국인이 본 한말 33구엔드 김세곤. 코레아 1903년 가을 8- 강탈자와 피강탈자. 세로체프스키에 져서 코레아 1903년 가을의 19장 사회는 욕창 앓는 몸을 계속 읽는다. 한마디로 모든 양반과 관리들은 민중을 끝없이 핍박하고 강탈하면서 마치 온 나라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인 양 행세하고 있다. 1894년의 개혁은 한국의 관리 도당에게 일대 풍파를 몰고 왔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정신을 차려 모든 것을 예전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찾아낸 다음 상부기관의 시책에 반대하는 공동대책과 계략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관리 도당들의 반격 사례는 비숍 여사에 져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1897년에 나온다. 비숍은 1897년에 고종을 경운궁지금의 덕구숭에서 3번이나 만났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구시대의 악습이 매일 벌어지고 대신과 다른 총신들은 뻔뻔스럽게 관직을 팔았으며 왕의 총신 가운데 한 사람에게 특별히 비난이 쏟아지면 그의 추방을 위한 공식적인 요구는 그를 학부의 협판 차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반항적인 관료와 1895년 8월 8일의 불법적인 내각 제3차 김홍집 내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때때로 비양심적인 왕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왕은 그의 왕조의 가장 최악의 전통으로 되돌아갔다. 비숍 지음신 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 438-443, 1894년 갑오개혁으로 상당수 사라진 부패 문제가 1896년 아관파천 이후 다시 악습이 되어 살아난 것이다. 이제 권력은 국왕을 둘러싸고 왕의 위엄과 탐욕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으며 아관파천에서 공을 세운 박상궁과 엄상궁 1897년에 영친왕을 낳음의 뜻대로 행사되었다. 왕의 총신들과 아첨꾼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주면서도 국왕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국왕은 끝없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소리만 외쳐대는 기생충 같은 무리와 식객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부정한 매관매직이 더 심해지고 며칠만 권력을 잡아도 당상관에 오를 뿐만 아니라 무일푼이었던 친척과 친구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고 사소한 비판만 하여도 관직을 잃은 것이 관례가 되어 행정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지만 항상 비척거리는 군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모르고 있다. 왕의 호의를 믿고 우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늘 무의미한 것이 되어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의 먹이가 되었다. 위책 P 443-446 세로체프스키의 글은 이어진다. 개혁이 선포된 후 서울의 한 공개석상에서 비숍 여사가 정확히 진단한 바 그대로 한국에는 강탈자와 피강탈자의 두 계급이 존재할 뿐이다. 강탈자와 피강탈자는 비숍의 책 제37장 조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에 나오는 개념이다. 계층적 특권, 국가와 양반들의 수탈, 불의, 불안정한 수입, 개혁되지 않은 다른 모든 동양 국가들이 기초하고 있는 최악의 전통을 수행해온 정부, 책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식적 약탈자들, 대궐과 대단차는 후궁에 칩거하며 쇠약해진 군주, 국가 내의 가장 부패한 사람들 간의 밀접한 연합, 이해관계가 얽힌 외국의 상호 질시, 널리 만연되어 두려움을 주는 미신이 이 나라를 무기력하고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내가 조선에서 겪은 첫인상이었다. 중략.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들 강탈자과 착취당하는 사람들 피강탈자, 이렇게 두 계층만이 존재한다. 전자는 허가받은 흡혈귀라 할 수 있는 양반 계층으로 구성된 관리들이고 후자는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하층민들이다. 하층민들의 존재 이유는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가망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에 의해, 생산계층 보호에 의해, 부패한 관리들의 처벌에 의해
그리고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정부의 모든 공직의 업무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외국인이 본 한말 34. 코레아 1903년 가을 9-4회는 욕창 앓는 몸. 코레아 1903년 가을을 계속 읽는다. 세로체프스키는 영국 언론인이 지적한 권력 남용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시골에서 일어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소흥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 5명의 관리가 5년 동안 백성들로부터 14,000달러의 세금을 갈취했다. 개혁이 선포되기 2년 전 1892년으로 추정된 주민들은 내무 대신에게 민원을 냈고 그들 5명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전의 직책으로 복귀하였다. 관료들의 제19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자 마을 주민들이 분노하였다. 이들은 다시 감찰사가 주관하는 감찰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정당하다고 판명한 감찰위원회는 5명의 관리에게 자신들이 착복한 14,000달러 중 일부분만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감찰사는 4,000달러를 국고에 돌렸고 주민들에게는 1,800달러를 되돌려 주었으며 단 한 명의 어떤 사람에게는 2,700달러를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자 감찰사는 반대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주민 4명은 겨울 내내 감옥 생활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유생이 12년 전에 죽으면서 서원의 2에이커의 땅을 헌납했다. 기특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유생이 죽은 후 5년 동안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340에이커의 땅을 갈취했다. 한마디로 서원의 횡포였다. 한편 땅 소유자들이 호소해도 관리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결국은 개혁이 일어난 1894년에야 땅을 되돌려받았다. 그러나 반동의 시기로 돌아온 현재 서원은 이전의 내부 대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들이밀며 문제의 그 땅을 다시 횡령했다. 마을 주민들은 2번이나 땅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편 경찰과 법원도 권력 남용이 심각했다. 신식 한국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법은 부자를 위해서만 존재하지요. 부자는 사람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무죄 판결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몸값을 치르지 못하면 사소한 트집으로 감옥에 갇혀 무고하게 벌을 받게 되지요. 영국 언론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관리들은 또한 왕권과 구습을 지키는데도 매우 철저하다. 왜냐하면 그 구실 아래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저자는 한국 사회를 욕창 앓는 몸으로 비유한다. 이런 체제로 인해 한국인의 삶에는 초상집 같은 무거운 분위기가 깔려있나 보다. 모든 것이 억눌려 있어 옆 나라 일본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이나 진취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인들은 사소한 변화에도 깜짝깜짝 놀라하고 사회는 마치 오래 알아 욕창 생긴 몸처럼 조금만 바깥 바람만 쐬어도 바짝 움츠러든다. 사방에 불신과 의심이 만연해 있어.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폐쇄적이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고의 폭은 사회 전체에 대한 넓은 성찰로 이어지지 못했고 지식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전송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고 세계관 또한 전형적인 관료 선비의 메마른 유교적 기회주의 안에서 쪼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폴란드인 작가가 본 한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외국인이 본 한말 35. 코레아 1903년 가을 전쟁 전야의 서울. 폴란드 출신 세로셰프스키의 대한제국 견문록 코레아 1903년 가을의 마지막은 전쟁 전야의 서울이다. 저자는 러일 전쟁 전야의 대한제국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엄청난 수의 군인들과 보초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내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무슨 일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요? 나는 불마이너스러 호텔 주인 물리스 씨에게 물었다. 항상 그래요. 내일이면 보시게 됩니다. 그는 상냥하게 나의 팔짱을 끼고 작은 궁전 앞 광장에 세워진 아담한 나무 발코니로 안내했다. 앞에는 중국식 붉은 건물이 보였다. 저 건물은 뭡니까? 황제가 사는 새 궁전입니다. 새 궁전이라고요? 저렇게 허물어졌는데요? 황제가 정말로 거기서 삽니까? 위대하신 황제가 어디에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호텔 주인은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대답했다. 그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황제 폐하는 밤에 산책을 하거나 가마를 타고 정원을 거닐거나 기생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거나 군인들에게 공포탄을 쏘게 하지요. 낮에는 그때그때 내려지는 명령에 따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궁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한대요. 한편 호텔 주인은 매일 도시의 시장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알게 된 서울 상류사회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황제께서는 주어진 모든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얼마 전에 황제 암살 계획이 또 발각되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되었대요. 계란 속에 독이 들어있었다나요? 황제가 계란을 집어들었을 때 우연히 손에서 떨어져 계란이 깨졌대요. 그때 개가 달려들어 그것을 먹고는 죽었대요. 황제의 매끼 식사는 관리가 시식을 한대요. 하지만 계란까지야 어찌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암살자들이 조심스럽게 계란에 구멍을 내서 독을 넣은 거지요. 불현듯 1898년 9월에 일어난 김옥육 독차 사건이 생각난다.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타서 고종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호텔 주인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요즘 황제께서는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 회사가 벌써 이틀간이나 궁궐의 전기를 끊었다는군요. 캄캄한데 앉아서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요. 3일 전에 8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벌써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이 모든 하얀 까마귀 떼들이 다 같이 만족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파리처럼 숫자가 많은 데다가 모두 황제의 손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호텔 주인의 이런 상세한 이야기 중 많은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었다. 세로셰프스키 지음 김진영 외 4명. 옮김 코레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P365-369. 한편 통역사이자 서울 가이드인 궁중관료 신문규는 8만 달러가 왜 그리 빨리 사라지는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말했다. 궁에는 너무 많은 쓸모없는 인간들, 점쟁이들, 주술사들, 그리고 무희들 기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궁중의 무속 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이 급증했다. 1897년에 지출이 6만 엔인 것이 1900년에는 15만 엔으로 증가했다. 무속인과 점쟁이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1903년에 서울을 점령한 일본인들은 제일 먼저 미신 타파에 나섰다. 위책 P376-377. 다음날 아침 7시에 나는 군가와 북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다. 발코니로 나가니 광장 전체가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병 2개 대대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군인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모범적으로 한국 군대를 훈련시킨 러시아 교관들의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군인들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군인들은 임금을 받았다고 근무일지에 서명된 기록은 군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다른 부대들에서도 상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제 한국 군대는 유럽 군대를 모방하여 소총과 총검, 대포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비 146만 달러는 매년 늘어나 1900년에는 국가 전체 지출 589만 달러의 15에 달했다. 군대의 편성, 지휘부, 참모부, 훈장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군인들을 경멸했다.
군인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남정네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며 도시와 시골을 약탈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인들, 심지어 동학 교도들로부터도 도망치는 놈들이지요. 예전에는 달랐어요. 우리 군대가 프랑스인들도 무찔렀으니까요. 위책 P369-372 외국인이 본 한말 36 코레아 1903년 가을 11- 전쟁 전야의 서울이 이제 세로셰프스키의 코레아 1903년 가을의 마지막 부분이다. 먼저 법정 부패부터 읽어보자. 다른 행정관청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뇌물이 통한다. 나의 통역사이자 서울 가이드인 궁중관료 신문규는 이에 관해 드러내놓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유한 사람은 언제나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법정에 서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살인죄도 벗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정은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손을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법정에는 거간꾼이 있다. 권력의 친위대원이라 할 유명한 문객들은 재판을 통한 도적질로 큰 수입을 올린다. 이들은 정권 실세에게서 추천서를 받아 법관에게 간다. 그러면 법관은 감히 죄인을 재판할 엄두를 못 낸다. 법관은 법과 정의는 젖혀두고 문객에게서 무엇인가 이득을 챙길 궁리만 한다. 세로셰프스키 지음 김진영 외 4명. 옮김 코레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P372-374 이어서 저자는 한국 황제의 운명을 기술한다.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벌린 입들이나 내민 앞발, 드러낸 이빨밖에 없다. 그는 주위에서 인간적인 사람들을 찾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는 아끼던 신하들의 잔인함, 어제는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의 오만함을 수없이 보아왔고 고개 숙여 절하고 미소를 지으며 거짓, 독, 음모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이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신하들이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한 일, 그의 궁궐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침입했던 일, 주위에서 벌어지던 싸움, 외국 고관들의 압력 혹은 교활하고 매끄러운 답변 속에 숨겨진 협박들을 기억할 뿐이다. 황제의 운명은 이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숭배를 받지만 사실은 영원한 포로에 불과하며 모든 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선을 행할 가능성은 정말로 적은 것. 이것이 바로 황제의 운명이다. 위책 P381-385 한편 신문균과 나는 서울의 유명 음식점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냈다. 음식점은 너무 형편없었다.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고 탁자도 의자도 벽도 너무 더럽고 지저분했다. 신문규는 말이 없었다. 벽 너머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손님들이 나간 후에야 그는 우울한 말을 하였다.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교육도 하고 학교도 열고 학생들 유학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관료들이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가족을 봉양해야 하고 친척도 도와주어야 하고 뇌물도 상납해야 하고 그러니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한국에는 관직을 제외한 직업이란 게 없습니다. 농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 차라리 개들이 더 낫게 사는 지경입니다. 그는 한숨만 푹 쉬며 술을 들이켰다. 그럼 일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본인들이요? 그들은 최악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우리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어요. 그들은 은행을 열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땅의 13이 그들 소유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들 그들에게 저당 잡히고 또 잡히고 있지요. 그래도 일본인들은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을 교육하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국가 경제를 정비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고 내면은 다 파내버려 껍질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혼을 없애려고 합니다. 신문균의 지적은 예리하다. 우리의 말과 역사를 없애버린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라. 신문균은 우울한 침묵 속에 연거푸 술을 마셨다. 잠시 후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보이는 안개 낀 거대한 도시가 우리 발 아래 펼쳐졌다. 오래된 것이나 새로 지은 것이나 이 향락의 피난처는 끝이 없는 듯 같았다. 갑자기 저기 나무들 사이로 갓쓴 노인의 환영이 보이는 듯 했다. 노인은 졸음이 밀려오는 지친 머리를 기댈 곳을 헛되이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이야말로 한국의 저 불행한 과거를 말해주는 끔찍한 상징이 아니겠는가. 위책 P420-423 1903년의 대한제국 견문기 끝은 마치 문학작품을 읽는 기분이다. 여운이 진하게 남는 피날레다. 이제 독후감을 마친다.